하루아침에 내가 좋아하던 커피 가격이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뛰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빵 한 개가 100만 원이 되고 버스비가 30만 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미친 상황이 실제로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가 무작정 돈을 찍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 독일, 일본, 심지어 카타르 같은 부유한 나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본은 자국 경제 규모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고 미국은 38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죠.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나요? 1초에 1달러씩 센다면 38조를 세는데 약 12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빚을 질까요? 정말 그냥 돈을 더 찍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빚으로 굴러가는 세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국가 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개념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로 돈을 빌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국가 부채는 정식 명칭으로 주권 부채 또는 공공부채라고 불리며 중앙정부가 짊어진 총 부채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빚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가 부채에는 연방정부 부채만 들어가고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시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 부채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같은 것들은 국가 부채와는 별개의 문제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부채가 서로 다른 성격과 영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굳이 빚을 져야 할까요? 돈을 더 찍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죠? 베네수엘라에서는 2018년 인플레이션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짐바브웨는 2008년에 인플레이션율이 2착 300%에 달했죠. 이런 상황에서는 휴지가 돈보다 비싸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빵 한 개가 1,000원이었는데 점심에는 2,000원, 저녁에는 5,000원이 되는 상황을요. 사람들은 돈을 받자마자 물건을 사려고 뛰어다닐 것이고 경제는 완전히 마비될 것입니다. 반면 빚을 지면 이자를 내야 하니까 정부도 더 신중하게 돈을 쓰게 됩니다. 마치 신용카드를 쓸 때 이자 부담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또한 빚을 진다는 것은 시장의 검증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이 정부가 돈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 책임감 있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빌리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가장 흔한 경우는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세금인데 가끔 이것만으로는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으로 350조 원을 걷었는데 교육, 국방, 복지, 인프라 유지에 420조 원이 필요하다면 70조 원이 부족하게 되죠. 이때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지출을 줄이면 공공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세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반발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당장 현금이 부족해도 미래의 수익을 위해 대출을 받아 장비를 사거나 매장을 차리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도로를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만들면 나중에 경제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도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지금 대출받아서 건설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한국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나중에 더 많은 세수로 돈을 갚을 수 있었죠. 세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미국 정부는 경기부양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 기업 지원을 위해 4조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이는 미국 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만약 이런 지원이 없었다면 경제 붕괴는 훨씬 심각했을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는 경우입니다. 마치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2015년에 빌린 돈의 만기가 2025년이라면 2025년에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빌려서 기존 빚을 갚는 것이죠. 이를 차환이라고 부르는데 국가가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정책 수단으로 빚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의 돈을 흡수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더 많은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정교한 경제 조절은 단순히 돈을 찍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돈을 누가 빌려주는 것일까요? 1조 원, 10조 원씩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정부는 한 곳에서만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크게 네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도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국채를 사는 것이죠. 국채를 사면 정부가 여러분에게 빚을 지는 것이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줍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연기금 같은 기관들도 대량으로 국채를 삽니다. 투자처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정부 부처끼리도 돈을 빌려주고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기금이 정부에 약 8조 달러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민연금이 국고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민들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경우입니다. 외국 정부나 외국 은행, 외국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가의 국채를 삽니다. 미국 국채의 경우 일본이 약 1.1조 달러, 중국이 약 0.8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죠. 이들은 투자 목적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불안한 나라의 국채는 잘 사지 않습니다. 돈을 떼일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한국 국채도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신용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국제기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에서 돈을 빕니다. 이런 기관들은 개발 프로젝트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지만 대신 엄격한 조건을 답니다. 정말 막다른 상황에서는 IMF에 손을 벌리게 됩니다. IMF는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긴축 정책과 구조조정을 요구하죠. 그리스나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겪은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한국도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의 도움을 받았지만 공공부문 구조조정, 금융시장 개방 등 어려운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정부에 돈을 빌려주면 사실상 돈을 찍어주는 것과 같아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직접 정부에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죠. 그런데 국가 부채가 정말 나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개인도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고 기업도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리는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국가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히 관리되는 부채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교육에 돈을 쓰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이 경제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죠. 또한 국채는 안전한 투자처 역할도 합니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같은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국채입니다. 만약 정부 부채가 전혀 없다면 이런 기관들이 투자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부채가 너무 많아지거나 잘못 사용될 때입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 정부는 교육이나 복지보다 이자 지불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이를 크라우딩 아웃 효과라고 부르는데 부채 이자가 다른 중요한 정부 지출을 밀어내는 현상이죠. 또한 투자자들이 그 나라를 믿지 않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마치 개인 신용점수가 나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신용등급이 나빠지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빌릴 수 있어도 훨씬 높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22년 스리랑카처럼 국가부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얼마나 빚을 져야 위험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부채 대 GDP 비율로 측정합니다. 쉽게 말해 한 나라의 1년 소득 대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것이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65% 미만을 안전 수준으로 보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일본처럼 부채 비율이 260%가 넘어도 안정적인 나라가 있는 반면 훨씬 낮은 비율에서도 위기에 빠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높은 부채 비율에도 안전한 이유는 대부분의 부채가 자국민이 보유한 엔화 표시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외화로 빚을 진 나라들은 환율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터키나 아르헨티나처럼 달러로 빚을 진 나라들이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죠. 또한 부채의 만기 구조도 중요합니다. 단기 부채가 많으면 갑자기 큰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반면 30년, 50년 만기의 장기 부채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미국에는 부채 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치 신용카드 한도 계속 올려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히려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만 키우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완전히 빚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채가 거의 없는 곳은 마카오 정도인데 마카오는 독립국가도 아니고 인구가 7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카지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되는 특수한 상황이죠. 또 다른 예로는 브루나이나 카타르 같은 산유국들이 있지만 이들도 석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점점 부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큰 나라가 부채를 완전히 없애려면 엄청난 긴축을 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를 대폭 줄이거나 세금을 크게 올려야 하는데 이는 경제 성장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부채가 없다면 국채도 없다는 뜻인데 이는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같은 기관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곳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예산 흑자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줄어들자 금융기관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적당한 수준의 정부 부채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 부채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빚의 유무가 아니라 빚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입니다. 투명한 정부 운영, 효율적인 재정 집행,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들도 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갖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부가 어디서 돈을 빌리는지, 그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지켜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니까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빚이 많아? 라고 물으면 이제 여러분은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단순히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경제정책의 도구라고 말이죠.